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의 한수진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학술 발표에 제가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불교학 연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과 그다음에 저의 졸고를 또 세심하게 논평해 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의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가 조선 후기 불교에서 음주 윤리의 충돌과 철학이었는데요. 이제 논평자분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음식 윤리와 철학이다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요소를 꼭 넣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의 불음주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교에서의 음주 문제에 대한 논쟁을 거론한다는 게 약간 제가 알기로는 약간 금기된 그런 논쟁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제가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어제 밤까지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발표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서 많이 혼나고 온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많은 지적과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학자로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시대에 왜 승가에서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음주를 하셨을까? 불음주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나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불교 신자라고 하면 지켜야 하는 계인데 왜 이런 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문화를 형성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불교의 문화라는 건 결국에는 물론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윤리, 즉 어떻게 불교 신자라면 또는 불교 수행자라고 한다면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활 규범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불교라는 것도 사회 안에서의 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와의 연결, 상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사회가 바라보는 이런 불교에서의 음주 문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그만큼 조금 관용적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진 않았을까? 만약에 사회에서도 철저하게 불교에서 음주를 금하는 것을 요구했다면 불가에서도 조금 더 잘 지켜질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교와 사회와의 상호관계입니다. 어떠한 상호관계 속에서 불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불교 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는 요구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불교가 얼마만큼 수용하고 또 불교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의식을 사회에 어필을 했을 때 불교가 발전을 하고 존속하고 또 하나의 종교로서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시대에 제가 조선 후기로 중심을 잡고 있는 주로 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조선시대의 어떤 문헌들을 주로 보면 조선 후기의 선승들의 이 선시에서 주로 이 음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19세기 이 조선 후기에 관해서 선승들의 문집률을 보면 우리가 보정 스님, 특히 다송자라고 칭송받는 금명 보정 스님의 문집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음주에 관한 내용들이 시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송자라고 하는 이 스님 선승마저도 술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이 술이 미치는 술에 대한 상징성, 이것이
일반 제가 사회나 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질성 내지는 물질로 인식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5쪽에 보시면 뭐 동계 경일 스님이라던가 오왕 의민 스님, 연담 유일 스님, 징월 정훈 스님, 그다음에 월하 개호 스님, 경어 성우 스님, 금명 보종 스님 이런 선승들의 선시 속에서 당시의 조선 후기에 어떤 음주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 불가에서 음주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본 논문에서 그 주요 참조한 선시들의 문집률이런데요. 근데 경어 스님의 문집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선시를 읽다 보면 경어 스님의 선시의 결은 조금 다른 게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답은 드리긴 어렵지만 뭔가 다른 선시들과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별도로 논의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경어 스님의 그 시는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함에 있어서는 동국대 출판부에서 또 출판한 번역본을 참고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거친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신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오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발표 끝나고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논문을 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조선 후기에 그러면 과연 술이라는 것, 또 술을 마신다는 행위, 음주라고 하는 행위가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술에 대한 물질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후기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술을 마시는 행위는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술이란 가치 있는 물질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대해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96쪽에 보시면요, 제가 불교와 유교에서 술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먼저 윤리적 관점에서 설명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당연히 금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장에서 기본적으로 단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시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에서는 음주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6쪽에 보시면 96쪽과 97쪽에 제가 이제 율에 대해서 세부 사항 규정을 또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뭔가 오역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랑 교수님께서 또 논평 시간에 좀 상세한 설명을 그거는 요청드리는 것으로서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장에서는 스님들의 음주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 광율 중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근본 유부율에서만 나타나는 규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제 율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율에서는 스님들에게 수행자는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요. 하지만 근본 유불에서 추가적인 건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조항이 스님들의 문헌 속에서 율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 아마 이 권했다라는 것은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권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설명을 붙이진 않았는데요. 이제 제가 다시 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추가적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근본 유불에서 나타나는 권주 행위가 중국에서 찬술된 법망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망경 같은 경우는 수행자뿐만 아니라 제가자
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주, 즉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이 법망경에서는 수행자나 제가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 그 다음에 술을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술을 함께 마시면서 누군가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 이 모든 술과 관련된 모든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음주와 고주와 건주에 대해서 약간 차별적인 그 죄의 그 경중을 조금 또 차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이자람 교수님께 조금 더 설명을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음주에 대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스리랑카라던가 아니면 일본 등지에서는 이런 음주 행위가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자 중심에서의 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보즈바라고 하는 바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술집이죠. 근데 여기 술집의 바텐더는 스님이 이 술집에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술을 팔면서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자가 고민이 있으면 그 제가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술을 어떠한 사회와 소통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는 이것을 전혀 그 거부감 없이 수용을 하고 그 문화를 그 문화 속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또 불교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스님들의 음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이것은 현대 사회가 어떤 이 불교 승가에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행자라고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물질로서 일어나는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그것으로서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님들의 삶을 우리 제가자들은 이상적인 삶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본받고 배우기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현대 사회 이 불교의 제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님들에 대한 어떤 음주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저희가 기사에서 나오면 거기 수많은 일반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 스님들의 음주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과 현대의 사회적인 인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서로 다른 사회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불교의 문화도 또는 개의 어떤 실천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불교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음주가 승가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음주를 향락을 위한 그런 유흥을 위해서 마셨다던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에 방해함이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절제와 어떤 규제를 함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교가 존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해야 할 태도,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8페이지와 99쪽에 보시면 육아에서 바라보는 어떤 술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음주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음주하는 행위 자체가 왜 금지를 하냐? 그것은 결국에는 술을 마시면 결국 의식이 혼미해지고 그 의식이 혼미해짐으로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불선한 행위를 유발하고 그 불선한 행위가 결국엔 악업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해탈 열반에도 이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은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음주는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물음을 제시했을 때 이런 행위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 인과법에 의해서 행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불교에서 보는 술의 가치는 가치 없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에서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특히 육아에서는 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술이 사회에 미치는 어떠한 역할,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에서는 특히 뭐 국가 의례적인 차원, 의례를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정립하면서도 굉장히 술이 중요한 재물의 하나의 물질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제례를 봉제사 접빈객을 하는 이 행위 일상 의례 속에서 술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실천하고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술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특히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하루의 고단함, 일에서 오는 고단함을 피로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고단함 그런 심신의 회복을 돕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런 문인들이 시를 지으면서 술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의 사유를 하는 이런 담론 시간에 술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작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담론 환경에 있어서 이 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서 술이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에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일제감정기 시대에 들어서 이 총독부가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금주입니다. 그리고 가양주의 제조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한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그 음주라든가 술이 굉장히 중요한 조선시대의 하나의 물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분 이내로 정리. 7분 이내. 네. 그래서 그래서 조선시대 육아에서는 이런 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했고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과음은 허용하지만 추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부터 이제 백족부터 이어서는요. 불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 승가의 그 시승들의 내지는 선승들의 음주를 바라봤을까? 굉장히 양면성이 공전에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음주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음주를 통해서 어떤 사회와의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쪽부터는 그러면 특히 이제 시를 짓는 이 시승들이 왜 그러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으로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이 사회가 추구했던 이 술을 가지고 추구했던 어떠한 그 교류의 도구로서 그래서 교유와 접빈을 목적으로 한 술 마심 또 술을 사용한 것 같이 시승들 역시도 어떤 사대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또는 사찰에서 어떤 객승들이 방문을 했을 때 그 객승들을 대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술을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런 음주 문화를 불교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제가 사회에서도 스님들에게 어떤 대접을 할 때 이 술을 대접하는 것으로서 어떤 소통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파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제가자라는 것은 교화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계를 지키고 청정성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교를 알리고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음주 행위를 그러니까 사회의 음주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1쪽에 보면은 작시와 술의 관계인데요. 이 육아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시를 짓고 그 시를 짓는 과정에서 술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 역시도 시승 역시도 굉장히 이런 술과 함께 시를 짓고 그 시 속에 어떤
자신들이 꿈꾸는 생각하는 어떤 수행의 어떤 완성 이런 것들을 시를 통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자들과 함께 교류할 때도 그러니까 술을 꼭 마시면서 이 술을 지었다기보다는 그냥 서로 교류하는 그 시 속에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시 속에서도 술을 주제로 해서 많은 시들을 지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유가사회 같은 경우는 유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도연명이라던가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들 특히 도연명 같은 경우는 뭐 음주 시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도연명 같은 경우는 탈세속화를 꿈꾸지만 그러면서도 어떠한 그 음주를 굉장히 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이 은자의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영향을 이 조선의 유자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유자들의 삶의 모습을 시승들도 함께 공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승들 역시 출가하기 이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던 그런 교육 환경에 놓여 있었고 결국엔 출가 전의 교육 환경이 유자들이 공부하는 시경이라던가 그런 유교 경전을 보게 되고 그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술에 대한 그런 긍정성 이런 것들이 결국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시승들 역시도 이 유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공감하고 수용했을 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또 이 유자들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거나 스님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 시슬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승들이 이런 유자들과 교류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음주하는 것이 어떤 파갱이라는 건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절충하는 입장에서 함께 이런 문화를 향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116쪽에서는요. 특히 이 시승들의 술과 관련된 시를 보면 뭐 음주라고 하는 것 또는 술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음주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시 속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중양절이라고 하는 세시 풍속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중양절이라던가 중양절인 9월 9일을 시의 제목으로 써서 이 중양절이라고 하는 세시 풍속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 선시 속에서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양절이 갖고 있는 이 중국적인 풍속은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국화를 감상하고 술잔에 국화를 띄우면서 함께 그걸 마심으로 인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중국적인 풍습이 있었고 이런 중양절의 풍습이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선시 속에서도 이런 그 중양절의 문화를 동경하거나 또 그러면서 세속과 이 승가의 승려로서의 삶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해서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 문화도 동경하면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이 시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욕망을 절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행의 방편으로서 저는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 속에서 그런 갈등, 그러니까 심리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술이라는 것은 그런 욕망을 통한 욕망의 자기 유제의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식에 다시 돌아오면 불교에서 의식의 혼미함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에는 혼미함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절제와 규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고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선 행위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 또는 술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그러한 행위나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시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또는 술이 또는 술을 마시는 음주가 가치 있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조선 후기엔 적어도 물론 불교가 갖고 있던 당시의 상황, 그것을 통해서 불교의 존속과 또는 유지,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시승들이 했던 노력이 유자들과의 교류였고, 그 교류 속에서 자신들이 최소한 절제할 수 있는 선에서 유가들의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또 지지를 하면서 교류를 하고 그 교류 속에서 불교를 전파하고 유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결국엔 이 불음주계라고 하는 것은 또 개인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과연 개인의 선택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사회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어떤 승가의 청정성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놓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승가가 청정하기 위해서는 제가자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제가자가 요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제가자의 요구를 승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도 알고 또 제가자도 함께 노력해야지만 또는 승가 안에서의 수행자,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그런 수행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승가가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음주계라던가 기타 어떤 금계에 관한 문제들은 당연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문화나 규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절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계에서의 절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바로 자기 규제와 절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자 역시도 금주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